때는 2014년 겨울, 바닷바람이 아주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고기잡이배 한 척이 포구에 묶여 있었죠. 파도가 칠 때마다 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옆으로는 끝도 없이 펼쳐진 소금밭이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죠. 겉보기엔 참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파출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위에는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발신지는 전라남도의 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우체국 통을 거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 숨겨져서 육지로 건너온 거였죠. 사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김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가 연고도 없는 먼 섬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억류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매를 맞으며 일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이 편지를 받은 경찰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밤마다 어디에 갇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그 무렵 김 씨는 섬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염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채 씨라는 또 다른 남성도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 수차례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지형이 참 무서웠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데 선착장 사람들은 이미 염전 주인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낯선 사람이 배를 타려고 하면 금방 연락이 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섬 밖으로 나가는 이발사에게 몰래 편지를 부탁한 겁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만약 들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경찰은 이 편지를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턱대고 섬에 들어갔다가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상인으로 위장해서 섬에 잠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 섬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겹게 인사를 나눴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놀았습니다. 어디에도 감옥 같은 시설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담장 너머 소금 창고 뒤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채 씨는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등 하나 없는 어두운 소금밭으로 나가야 했죠. 그들은 장화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소금물을 밟았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진 발은 늘 짓물러 있었고 상처는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섬에서 이런 일꾼은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너편 염전에도 그 너머 염전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수십 명씩 있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소금만 긁어 모으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를 줬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 식구들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죠. 편지를 보낸 김 씨의 간절한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그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얼굴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 하나로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온 겁니다. 경찰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염전 주인들은 외지인의 등장에 예민하게 반응했죠. 경찰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을을 돌며 김 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마을의 파출소, 면사무소,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한 입을 모아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그 섬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늘 짠내가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나지막했죠.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그곳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육지에서는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였지만 섬의 시계는 여전히 낡은 트럭과 수동식 소금 수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평화로운 천사들의 섬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별명 뒤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아주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마을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좁은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제 옆집에 누가 다녀갔는지 담장 너머로 다 들리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 좁은 동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나타나는데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록의 공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면사무소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로 소금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꾼들은 대개 도시의 기차역이나 터미널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갈 곳 없이 서성이던 그들에게 누군가 다가왔죠.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고 잠잘 곳도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직업 소개소라는 이름의 은밀한 손길이었죠. 그렇게 배에 태워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바다를 건넜습니다. 육지와 멀어질수록 그들의 이름과 과거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섬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이름 대신 어이 혹은 너라고 불리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대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시절 섬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묘한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런 사람들을 누가 거두겠느냐는 논리였죠. 장애가 있거나 연고가 없는 이들을 자신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일종의 시혜적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제대로 된 잠자리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마을 전체는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사는 게 편하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도 했죠. 당시의 소금밭은 노동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소금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라지만 그걸 걷어들이는 건 오로지 인간의 근육이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무거운 소금 가래를 밀다 보면 피부는 소금독에 올라 진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건 연고 한 통이 아니라 더 빠른 가래질을 재촉하는 고함뿐이었죠. 기록이 비어있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임금입니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일했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단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주인들은 말했습니다. 담배 사주고 술 사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남는 게 없다고요. 가끔 섬에 순경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경들 역시 마을 사람들의 이웃이고 친척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용기를 내어 다가가려 해도 주인과 순경이 웃으며 담배를 나눠 피우는 모습을 보면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 공권력은 자신을 구해줄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과 한패로 보이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계약 관계처럼 묶여 있었던 겁니다. 소금이 많이 팔려야 마을이 살고 그러려면 값싼 노동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 묵인된 약속 말입니다.
그 무렵 섬의 밤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없는 길을 따라 일꾼들은 낡은 창고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 밖에는 자물쇠가 채워지기도 했고 어떤 곳은 아예 밖에서 못질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달빛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육지에 두고 온 어머니 혹은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내일 긁어 모아야 할 소금 양을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절의 신문이나 방송에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인 것처럼 말이죠. 어쩌다 섬 밖으로 나가는 배를 타는 행운이 찾아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 매표소 직원이 전화를 걸면 몇 분 뒤 오토바이를 탄 주인이 나타나 도망치던 일꾼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어이, 집에 가야지. 그 한마디는 다정한 권유가 아니라 절망의 선고였습니다. 다시 끌려간 소금밭에서는 더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면 일꾼들은 점차 길들여졌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덜 아프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버린 겁니다. 기록에는 이들이 자발적 노동자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강압이 없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자발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폭력과 협박, 그리고 갈 곳 없는 이들의 절박함을 기록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몇 번의 신고가 있었고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섬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주인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섬이 지탱해온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여행객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네 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하얀 소금과 푸른 바다, 그리고 검게 그을린 일꾼들의 모습이 그저 어촌의 풍경 중 하나라고 믿었겠죠. 그 익숙한 풍경 속에 비명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고통, 그리고 모두가 입을 닫았던 그 시절의 공기, 그것이 그 섬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섬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 믿기 힘든 사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은 물 흐르듯, 그러나 아주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2014년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꼭꼭 닫혀있던 섬의 문들이 하나둘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문 너머에서 쏟아져 나온 건 명확한 진실이 아니라 아주 기묘하고도 답답한 침묵의 안개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염전을 들이닥쳤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일꾼들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조하러 왔다는 경찰의 말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주인의 눈치를 보며 가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빗장이 수십 번은 더 걸어 잠겨 있었던 겁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섬 곳곳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금지된 구역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죠. 외지인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꾼들의 사생활에 대해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그곳에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창고 문을 굳게 닫아 걸었고 어떤 주인은 경찰이 오기 전 일꾼들을 산으로 피신시키기도 했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고 있었죠. 봉인된 건 일꾼들의 몸만이 아니라 그 섬의 양심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법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가장 평범한 가설은 이겁니다.
워낙 낙후된 오지라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서로 돕고 사는 섬, 마을의 정 때문에 조금 과한 노동도 눈감아줬을 것이다. 참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국가가 모든 구석을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일 법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 평범한 가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흔적이 곳곳에 널려 있었거든요. 그 섬 안에는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의 순경들은 매일같이 염전 앞을 지나다녔죠. 면사무소 직원들은 복지 실태 조사를 위해 마을을 돌았습니다. 심지어 보건소 직원들은 일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무원의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네 글자만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말하지 않는 분위기, 그것이 가장 무서운 벽이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말을 하려 해도 동네 사람끼리 왜 그러냐는 핀잔 한마디에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깨뜨리는 밀고자가 되는 것이 구출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일꾼들 사이에서도 기묘한 위계와 금기가 존재했습니다. 오래된 일꾼은 새로 들어온 일꾼을 감시했습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면 조금 더 나은 반찬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그렇게 당해왔기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된 걸까요? 그들은 서로를 돕기보다 서로를 견제하며 그 좁은 섬 안에서 버텼습니다. 탈출을 모의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밀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주인이 심어놓은 공포는 그렇게 사람의 본능마저 비틀어버렸습니다. 소금밭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만든 아주 슬프고도 지독한 풍경이었죠. 기록을 보면 더 기막힌 사실이 나옵니다. 10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탈출해 육지로 나갔다가 다시 제 발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느냐고요. 하지만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육지에는 그들을 반겨줄 가족도 머물 방 한 칸도 없었거든요. 섬 주인은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 나가면 굶어 죽어. 여기서 내가 주는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게 복인 줄 알아라. 이 잔인한 가스라이팅이 그들을 다시 섬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많은 소금이 팔려나갈 때, 그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오갈 때, 왜 아무도 그 배에 실린 눈물을 보지 못했느냐고요. 매년 열리는 소금 축제와 관광 홍보, 문구 뒤에 가려진 이들의 삶은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은 하얀 소금밭의 배경 정도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섬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숨죽여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세상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이 섬을 샅샅이 뒤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인의 안방 깊숙한 곳, 혹은 낡은 괴짝 안에서 나온 장부들에는 일꾼들의 이름 대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쌀의 양, 나간 소금의 양,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일꾼들의 노동 시간. 그들에게 일꾼은 인격체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장부 어디에도 임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빚이다라고 말하는 주인의 목소리가 장부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듯했죠.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경찰에 불려갔고 섬 전체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하며 항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들에겐 수십 년간 이어온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된 것이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 뒤에 숨겨진 일꾼들의 수십 년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진실이 드러날수록 섬은 더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고통. 이것이 과연 그 섬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딘가에 또 다른 침묵의 소금밭이 있지는 않을까요? 가장 평범했던 가설들이 무너지고 더 깊은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그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자 경찰은 섬 주민들과 일꾼들을 분리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서로의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염전 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걸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잠자리 줬습니다.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거둔 게 죄입니까? 주인들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비와 약값, 술값으로 다 나갔다는 거였죠. 심지어 어떤 주인은 그 사람이 사고를 치면 내가 다 뒷수습을 해줬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꾼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베푼 자선의 수혜자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반면 일꾼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섬에 들어온 첫날부터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 죽어서나 나간다는 말을 주인에게 직접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은 기본이었고,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면 가차 없이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일꾼은 주인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회상했습니다. 도망치다 잡혀온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인들의 말처럼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도 갈렸습니다. 어떤 주민은 주인이 참 착한 사람이다. 일꾼을 친아들처럼 챙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옆집 주민은 슬그머니 경찰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밤마다 비명이 들렸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정이라 부르고 누구는 폭력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는 공생이라 믿었고 누구는 착취라 느꼈습니다. 이 평행선 같은 증언들 사이에서 진실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부 지역 유지들과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게 다 섬의 전통적인 방식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들에게 오히려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외지에서 온 경찰들이 섬의 질서를 망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꾼들은 더 깊이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경찰보다 평생을 마주해야 할 주인이 더 가깝고 무서웠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단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직업 소개소의 존재입니다. 주인들은 일꾼들을 직접 데려온 게 아니라 서울이나 광주의 소개소를 통해 돈을 주고 사왔다고 실토했습니다. 사람을 사는 행위, 즉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명당 수백만 원의 몸값이 책정되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일꾼의 빚이 되었습니다.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빚이죠. 하지만 이 빚은 아무리 일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붙고 생활비가 더해지면서
굴레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겠다는 근로계약서, 임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했다는 영수증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서류에 찍힌 지장은 일꾼들의 것이 아니거나 강압에 의해 찍힌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주인들은 그를 모르는 일꾼들을 위해 대신 작성해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하얀 종이 위에는 주인들의 욕심만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말이 다른 건 임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누구누구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밤에 몰래 배 타고 나갔겠지라며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누가 태워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폐쇄된 공간에서 누군가 사라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말이죠.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수많은 증언의 엇갈림 속에서 확실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섬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과 주민, 공무원들까지 촘촘하게 엮인 카르텔 안에서 일꾼들은 사람이 아니라 소금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정작 구조된 일꾼 중 일부는 갈 곳이 없어 경찰서,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섬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세상은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섬보다 더 춥고 무서운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수사팀은 섬의 지형과 염전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된 지도를 펼쳐놓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싶어지는 순간들이었죠. 주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들, 그리고 염전 창고 구석에 방치된 녹슨 쇠사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수첩에는 일꾼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옆에는 이상한 표식들이 있었죠. 어떤 이의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가, 어떤 이의 이름 옆에는 가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꾼들의 도주 가능성과 순종도를 등급으로 매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가위표가 쳐진 사람들은 특별 감시 대상이었죠.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주인의 집 근처 혹은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의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도는 평화로운 마을의 경계선이 아니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계된 거대한 감시망의 도면이었습니다.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섬의 염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꾼이 도망치면 근처 염전 주인들에게 즉시 연락이 갔고 마을의 유일한 출입구인 선착장은 이미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집 일꾼이 없어졌다는 말 한마디면 섬 전체가 거대한 그물이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조사를 받던 한 일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도망쳐도 소용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지명과 지형 지물을 훤히 꿰뚫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낯선 일꾼들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표식은 장부에도 있었습니다. 일꾼들에게 제공했다는 물품 목록 옆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적혀 있었죠.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법한 장화 한 켤레가 장부에는 수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풀려진 금액은 고스란히 일꾼의 빚이 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너는 아직 갚을 돈이 남았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쇠사슬보다 더 단단하게 그들을 소금밭에 묶어두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싶어집니다. 주인들은 법과 제도 대신 자신들만의 정교한 경제 논리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들이 발견한 아주 기묘한 기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섬의 일부 주민들이 작성한 탄원서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일꾼들은 우리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죠. 놀라운 건 그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 지역에 존경받는 어른들이나 전직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스템은 범죄가 아니라 오랜 세월 다져온 공동체의 질서였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의 벽을 마주했을 때 수사관들도 잠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마주한 가장 기묘한 의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염전 주인들의 조직적인 범죄를 가리키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딱 하나 정말 이상한 점. 바로 신고의 부재입니다. 수년 동안 그 섬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외지인, 관광객, 그리고 정기적으로 섬을 방문했던 검진 차량과 우체부들까지 그들 중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걸까요? 기록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외부로 전달된 구조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 씨의 편지가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증거는 명확한데 그 증거를 뒷받침해야 할 사회의 시스템은 통째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도상의 염전들은 번듯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사업장이었고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전국으로 유통되어 우리네 식탁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동안 누군가는 그 소금을 만들기 위해 어두운 창고에 갇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사팀이 발견한 가장 뼈아픈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특정 몇몇 주인이었지만 방관자는 그 섬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섬을 드나들던 배들은 소금을 실어 나르느라 바빴지만 그 배에 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진실의 외곽은 선명해졌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 그 섬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 속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해왔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죠.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 섬의 이름은 서서히 흐릿해져 갔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당시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던 전문가들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토록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지만 주범들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무거웠을까요? 기록을 들여다보니 의외의 단어들이 보입니다. 지역 관행, 심신미약,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많은 주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이 장애인들을 누가 돌보겠느냐는 논리가 법정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참 묘하죠. 분명 범죄인데 참작의 이유는 자비였습니다. 구조된 일꾼들의 이후 삶은 어땠을까요? 국가는 그들을 섬에서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연고가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건 차가운 쉼터의 침대 하나였습니다. 평생 소금만 긁던 사람들에게 도시의 소음은 섬의 매질보다 더 공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구조된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섬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돌아간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다시 소금밭이었지만 적어도 거기엔 아는 얼굴이 있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걸까요? 현대에서 다시 살펴보다 발견된 이상한 점. 그건 바로 우리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며 섬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 곁으로 왔을 때 우리는 자리를 내어주었을까요? 장애를 가진 그들이 우리 옆집에 살고 우리 아이와 같은 공원에 앉아 있는 것을 환영했나요? 기로 어디에도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였다는 따뜻한 소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섬에서는 일꾼이었고 도시에서는 불황자였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 구조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치워버린 걸까요? 기록에 남은 그들의 진술서는 갈수록 짧아집니다. 처음엔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냥 밥만 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들의 영혼이 소금물에 절여져서 닳아버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냉대에 입을 닫아버린 걸까요?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덮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느 먼 섬 혹은 어느 깊은 공장 단지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묵묵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걸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김 씨의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생각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똑딱, 똑딱. 사라진 시간들, 찾지 못한 진실들, 그리고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 그 섬의 소금은 여전히 하얗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색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얀색 말이죠. 진실은 가끔 너무 밝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는 개인의 일탈로, 누군가는 지역의 악습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보고서 하나가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하지만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진실, 바로 사회적 격리에 대한 묵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장애가 있거나 연고가 없는 이들을 저 멀리 섬이라는 공간에 가두어두고 외면해온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섬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수용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울 여력이 없었고 가족들은 부양의 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의 업자들이 그 짐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나선 거죠. 섬 주인들은 그들에게 일터라는 명목의 수용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그 환경이 비인간적이고 참혹했을지언정 육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던 걸까요? 가장 그럴듯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시스템의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값싸게 사 먹던 그 하얀 소금의 가격 속에는 누군가의 정당한 임금이 아니라 깎여 나간 인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의 진열대 위에 놓인 소금 봉지를 보며 그 뒤에 숨겨진 쇠사슬과 매질을 상상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품질 좋은 천일염이라는 광고 문구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우리의 소비 습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침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인권단체가 있어도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고립이었습니다. 그들이 섬 밖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가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먼지만 쌓여갔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고가 묵살되었고 수많은 구조 요청이 가정사나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치부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특정 대상에게만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을 신문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모자란 사람을 걷어주는 것, 일자리를 주고 먹여주는 것, 이런 생각이 섬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너무 오래, 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용어로도 그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공포를 온전히 담아낼 순 없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텅 빈 기록, 엇갈리는 증언, 조작된 장부,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웃들. 이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곳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 멀리 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특수한 환경 탓이라고 선을 긋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건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사 기록 속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소금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장화 한 켤레. 이 장화의 주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센 수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섬을 떠났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소금은 여전히 하얗게 맺힙니다. 경찰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철수하던 날, 어느 염전 구석에 주인 없는 낡은 장화 한 켤레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화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육지로 나가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낯선 곳에서 고개 숙인 채 가래질을 하고 있을까요?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그 섬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였을 뿐이죠.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효율이 인권보다 앞서며 불편한 문제는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저 소금밭을 만들어낸 건 아니었을까요? 2014년 김 씨의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섬은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이름 없는 일꾼들이 묵묵히 소금을 긁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금으로 맛을 낸 음식을 먹으며 여전히 행복했겠죠. 달라진 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뿐. 그들을 섬으로 몰아넣었던 구조와 시선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미스터리는 범인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애써 찾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이 너무 컸으니까요. 수사가 끝나고 피해자들이 섬을 떠날 때 한 노인이 수사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를 여기서 데려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진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재판은 끝났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사건의 기록은 보관함 깊숙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섬으로 향하는 배편은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사람들은 그곳의 아름다운 낙조를 사진에 담습니다. 염전은 여전히 운영되고 소금은 여전히 생산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섬. 하지만 그 평화 뒤에 누군가의 고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먼 섬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섬을 찾아 나설 것인가? 답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